제가 8년 차 벌써 분석주의거든요, 독서 모임에. 진짜 욕심난다, 이 자리. 두 분에게 막 휘둘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 난 토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블랙박스가 독서 토론 그 자체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결국 독서 모임이라는 맞는 거는 말인 것 같아요. 아니 책에 없는 걸 넣으시면 어떡해요? 땅땅땅을 안 했잖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해외문학팀 박혜진. 해외문학팀 김민경. 마케팅도 조아란입니다. 사실 또 우리 세문전 월드컵 개국 공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또 오늘 마침 또 아람 부장님이랑 딱 맞는 주제가 있어서 저희가 게스트로 모시게 됐는데요. 오랜만입니다. 네네. 왜 이렇게 손을 모으고 아니, 왜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제가 8년 차 벌써 분석주의거든요, 독서 모임에. 8년 차? 8년 차. 그래서 그 이제 책 뭐 눈 감고 골라도 다들 좋아하는 토론 책. 도사. 제가 고르는 거 아니죠? 딱 읽다 보면 나낭일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병아리 감별사처럼 열어보고 덮고 열어보고 덮고. 칭찬도 있고 구간도 있고 하니까 책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제가 감별해보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독서 모임하기 좋은 책 특집입니다. 8년차 독서 모임 전문가로서 어떻게 승패를 결정해 주실지 기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심사에서는 얼마나 읽기가 편한가, 그러니까 짧은가. 맞아. 네, 너무 또 길면은 못 읽고 오실 분들이 또 있으니까. 그리고 의견이 양분화될 수, 혹은 다분화될 수 있는가.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시의성도 중요하잖아요. 시의성이 얼마나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로 일단은 중점적으로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조금 더 치열하게 준비를 해보기 위해서 6강 총 3라운드로 준비를 했고요. 독서 모임 고인물 아람 부장님도 처음 보는 책이 있어야 맞아. 이게 그쵸. 또 우리가 영업을 또 신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병아리들을 저희 준비했으니까 다 태어난 병아리들까지 네. 준비했으니까 한번 치열하게 라운드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시죠. 첫 번째 경기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하다. 계속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는 이야기. 그쵸. 바로 사랑 대결입니다. 신간과 주간의 조화가 돋보이는데요. 정말 갓 나온 따끈따끈한 신간 블랙박스와 로맨스의 고전이죠.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의 대결입니다. 먼저 블랙박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어제 창고에 따끈따끈하게 입고된 뜨거운 신간 아모스 오즈의 블랙박스인데요. 저희가 명문작 특집에서 소개해드렸던 나의 미카엘이라는 작품의 같은 작가입니다. 그때 그 유명한 문장이 예루살렘의 겨울이었다. 근데 블랙박스에서는 예루살렘의 여름이야 알렉. 여름은 왔는데 당신은 오지 않았네. 라는 문장이 있어요. 나의 미카엘이 진라면 순한 맛 버전이면 블랙박스는 매운맛. 이혼 후 7년이 지난 남녀의 이야기입니다. 이혼하고 7년 동안 전혀 교류가 없다가 일라나가 전 남편 알렉스한테 편지를 써요. 우리 둘 사이의 아들 보아즈가 사고를 쳐서 보석금을 내야 되니까 돈 내놔. 너 돈 많잖아. 그게 이제 편지의 용건인데 긁는 이야기를 해요. 아는지 모르겠지만 나 재혼했어. 미셸이고 딸은 마들렌이라는 이름의 2살 반이야. 넌 잘 지내? 바로 답장 옵니다. 여사님, 당신 아들 상관없지만 돈 보내겠습니다. 3인칭. 그리고 당신의 그 무례한 말들, 예의 없는 말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이미 말해놓고 그렇게 해서 돈을 줬어요. 돈을 주고 받았지만 이상하게 둘은 계속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풀리는 거죠. 왜 이혼했는지 밝혀지나요? 왜 이혼했는지, 왜 결혼했는지, 그리고 지금의 심정은 어떤지. 근데 현재 남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 미셸인데 종교에 미친 광신도인 거예요. 그래서 편지 주니까 돈이 나오네? 당신 돈 많습니까?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10만 달러 기부하심. 말도 안 되는 편지 또 보내는 거예요. 현 남편이 전 남편에게. 그래서 중간에 변호사 자카임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래서 4명이서 편지를 수십 통을 6개월 동안 주고받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편지와 메모, 전보로만 구성된 블랙박스의 소설입니다. 그래서 블랙박스인가요? 맞아요. 바로 그래서. 이게 배경이 1970년대인데 그때는 차에 달려있는 블랙박스가 아니고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 열어보는 게 블랙박스였잖아요. 이 사람들도 우리는 우리의 블랙박스를 열어보고 있네. 왜냐면은 지금 비행기 사고가 났으니까. 너무 낫네, 지금. 네. 부장님 같이 블랙박스를 너무 열고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기생충 대사 아시죠?
근데 또 이게 미치겠구만. 편지로만 이뤄진 소설이기 때문에 편지는 사실 서로 주고받는 대화보다 훨씬 더 내밀한 심정을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나였으면 이렇게 솔직하게 쓸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날 것의 감정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이게 또 반박을 하려면 키보드 배틀이 앞사람 편지를 다 읽어야 답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인용을 해서 답장해요. 네가 그 대목은 이렇게 썼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런 키보드 배틀을 보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 알렉스가 처음에 여사님이라고 시작하잖아요. 점점 마음이 풀려서 존댓말에서 반말로 편지가 바뀌고 수양 버들에게 아들 보아즈한테도 당신 댁의 아들 이렇게 하다가 아빠가라고 서명을 해요. 보아즈한테 또 쓰는 편지에. 그런 디테일을 보는 재미가 있어요. 제가 또 편지 굉장히 좋아하고 알잖아요. 우리 좋아하는 열쇠. 마음에 쑥 그거 여기 갖고 드십니까? 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거 국소부에 100% 참석하게 할 수 있는 마법의 열쇠. 광고 중간 광고. 벼랑간. 제가 또 그 둘의 편지 그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가지고 분위기가 그래서 확 당기네. 확 당기죠. 그리고 모임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우선은 가장 간단하게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멈추는 건지 아니면은 흘러가면서 축적이 되는 건지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두 사람이 배틀을 한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되게 둘이 날이 서 있어요. 그랬을 때 만약 나라면 어떤 복수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어요. 일라나는 1차원적인 복수를 하죠. 나 재혼했다. 나 딸도 낳았어. 잘 살지롱. 이런 복수. 정말 1차원적인. 그리고 알렉스는 좀 더 고차원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감당 못할 양의 돈을 줘요. 그 돈 때문에 그 가족이 어떻게 붕괴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사실은 진짜 일것을 많아. 좀 보고 있어. 너무 마음에 들어. 사람이네. 나한테 복수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는 아주 맛깔나는 아, 신간 너무 블랙박스. 궁금하네요. 네. 이런 복수 정말 1차원적인. 네, 이번에는 영원한 고전 중에 고전.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소개해 주실까요? 이 이야기는 홀이라는 39살의 여성을 중심으로 삼각관계 고전이라고 부르잖아요. 홀은 사실 꽤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직업도 만족하고 자기 생활에도 만족하고 딱 하나 오게티 같은 게 있으니 바로 오래된 연인 로제입니다. 분명히 로제와 특별한 릴레이션십이 있기는 해. 하지만 로제는 그것에 온전히 만족을 하지 못하고 가벼운 하룻밤의 만남 이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폴이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폴이 출장을 갔다가 무려 14살 연하인 시몽을 만나서 두 사람은 첫눈에 호감을 느끼고 특히 이제 시몽이 폴에게 완전히 빠지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시몽은 사실 로제랑은 성향이 많이 달라요. 로제가 거친 삶을 살아가는 마초 스타일이라면 시몽은 굉장히 몽상가 기질, 수뇌보 기질이 있는 남자인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자기에게 막 구애를 하기 시작하는데 얼핏 보면 굉장히 단순한 문제 같잖아요. 똥차 가고 벤치 올 차례가 된 거잖아. 근데 왜 나는 똥차를 붙들고 왜 이 벤치한테 길을 터주지 못하고 있나? 그래서 누군가 완전히 새로운 삶에 대한 제안을 해올 때 내가 과연 익숙한 삶을 떠나서 그 새로운 사랑에 몸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걸 내가 진심으로 원하고 있나? 이것을 고민하는 30살에서 40살의 그 문턱에 있는 폴의 심리 이것을 파고 들어가는 재미가 아주 일품인 소설입니다. 정말로 재미있는 게 그 대사가 특히 시몽의 대사가 약간 김은숙 드라마의 남주 재질의 대사를 계속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젊고 어리고 패기 있고 감정에 충실한 로맨티스트이기 때문에 계속 부담스럽게 그런 대사를 계속 하는 거야. 그럼 제가 한번 시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화 이분들 한번 표정 해주세요. 클로즈업 잡아주세요. 저는 당신을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합니다. 사랑을 스쳐 지나가게 한 죄, 행복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죄, 그 죄로 당신을 고발합니다. 당신에게는 사형을 선고해야 마땅하지만 고독형을 선고합니다. 땅, 땅, 땅. 아니, 책에 없는 걸 넣으시면 어떡해요? 땅땅땅을 안 했잖아요. 진짜 내 면전에서 이 대사를 읊었다면 우참하느라고 우참하는 거지. 근데 외모가 차은우라면요? 아 그럼 땅, 무슨 소리 하는지 못 땅, 들었을 것 같아. 근데 나이도 굉장히 쟁점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아. 내가 만약에 20대 초반이었다면 던졌을 20대 초반이면 빨리 벌어야지. 던져야 될 것 같은데 이러는데 또 30대 후반이라고 하면 같이 또 고민하는 거죠. 던지면 아플 수 있다. 맞아. 생살 떼내는 기분일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사실 이게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시몽의 데이트 신청 이게 아니라 이걸 듣고 폴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고 하면서 점점점. 내가 브람스를 좋아하는가를 곱씹는 그 순간의 어떤 고민, 이것들이 집약된 제목이거든요. 그럼 사실 이런 발제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과연 폴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이제 내가 폴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사랑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사실 제가 정말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건, 이 소설이 탁월한 심리묘사로 유명한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장 과몰입한 장면은 무엇인가? 저는 항상 이걸 읽으면서 바보 아니야? 왜 시몽 선택을 안 해? 진짜 이해 안 돼. 맨날 이렇게 읽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는 진짜 사소한 장면인데 되게 익숙한 데이트를 해서 서로가 어떤 디테일들을 맞추지 않아도 아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냥 진짜 라디오 버튼을 차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키는 장면이나 지금 전화를 해도 안 받겠지 하고 전화를 아예 굳이 안 거는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 편안함에서 오는 중독이 사실은 더 위험하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무 위험해 그거. 근데 그런 게 사회가 진짜 살기 힘들고 팍팍하잖아요. 일을 하면 할수록. 30대 후반이면 중책을 맡고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랬을 때 데이트할 때 8시부터 한 12시까지 평일에 짧은 한 4시간 그때는 편안함에 중독될 수 있다. 계속 강아지처럼 왔어? 퇴근하면 뭐 했어? 뭐 사랑해 사랑해 하는데 이거는 좀 피곤하다. 나의 일상의 짐의 무게를 덜어내고 싶은 사람에게는 로제가 필요할 수 있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모임의 평균 연령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대목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러다 보면 또 약간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잖아요. 감정이나 경험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좀 친하게 해주는 데도 도움이 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 모임 끝나고서 내가 이런 얘기까지. 그럼 오늘 병아리 감별사 아부님께서 결승에 올릴 작품 한번 골라주시죠. 이게 너무 박빙이었어. 왜냐면 제가 브람스를 생각했는데 초면이 또 결혼 작사 이혼 작품. 내 결론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너무 끌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블랙박스 열어봐야 되나? 선택 안 하면 열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블랙박스 결승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알려주셔야 눈물 돼요. 흘리고 있는 거 봐. 결말 알려주셔야 된다고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트레바리에서 온 이유컨이라고 합니다. 트레바리 독서 모임 기반 커뮤니티 서비스고요. 땡! 아 진짜요? 이제 다음 B조 경기는 인생의 의미 대결입니다. 모두가 아실 만한 책들을 또 저희가 준비를 해봤어요. 노인과 바다와 이방인인데요. 먼저 노인과 바다부터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명문장 하나 올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야. 인간은 파멸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패배할 수는 없어. 어디선가 한 번은 들어봤을지 모를 이 문장의 출처가 노인과 바다인데요. 이 노인과 바다는 늙은 어부 산티아고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산티아고가 무려 84일째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결국 이 노인을 따르던 소년 마놀린도 다른 배를 타게 되고 자기 혼자 아주 먼 바다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굉장히 큰 청새치를 마주하게 되는데 무려 5.5m가 넘는 광역버스 크기가 넘는 청새치를 잡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되는데요. 결국 작살로 청새치를 잡기는 하지만 항구로 끌고 오는 과정에서 상어떼의 습격을 받아서 청새치가 조금씩 물어뜯겨서 사라지게 되죠. 그 과정에서 부상까지 입은 이 산티아고라는 노인에게 마지막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노인은 왜 그토록 힘든 여정을 하고 돌아오는 이 길을 선택한 걸까요? 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사실 해밍웨이 하면 하드보일드 문학의 정수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단편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이면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 이것들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는 작가가 바로 해밍웨이예요. 이 작가의 삶을 생각해보면 사실 그 의미가 되게 분명해지는데, 해밍웨이가 완전히 전성기를 구가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린다라는 어떤 전쟁과 로맨스가 결합한 소설로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죠. 근데 이 소설을 끝으로 10년 동안 아무런 것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마치 84일 동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부처럼 이 사람은 아무것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때 해밍웨이의 별명이 파파였는데, 파파 시대가 끝났다.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창조력은 완전히 퇴진했어. 바닥났다. 이 사람은 작가로서는 끝났어. 라는 말을 하는 와중에 그 중간에 어떤 작품도 하나 냈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사람들이 와, 이거 봐봐. 진짜 끝났어. 이제 이런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해물됐다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와, 내지 말지. 애잔하게 바라보는 거. 그런 와중에서 자기 혼자 끝까지 써서 낸 작품. 흔한 이제 비유로 백조의 노래라는 비유를 쓰는데, 백조가 전설에 따르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엄청나게 아름다운 소리를 한번 내고 죽는데요. 해밍웨이가 남긴 마지막 작품 백조의 노래고, 그리고 가장 뛰어난 작품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이 작품 안에 있는 내용으로도 그 밖에 있는 내용으로도 이야기할 것이 너무나 많은 작품이에요.
맞아요. 사실 이 소설 가지고는 거대한 대자연의 은유, 성세치의 은유, 이 노인의 어떤 투쟁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이 많지만 그냥 우리 삶으로 돌아와서 이야기하면 훨씬 풍부한 이야기들 할 수 있거든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야, 너 끝났어. 절대 안 될걸. 10중에 9명이 비웃고 조롱할 때 내가 끝까지 그것을 얻으려고 투쟁할 수 있는 나만의 소명은 무엇인가 이야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저나 이제 PD님들이나 인생 왜 사나 그런 시기가 온 거예요. 늘 물고기 조금씩 잡고 있긴 한데 이거 잡아서 뭐하나?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책 설명을 듣는 순간 여기 빨리 낚시하러 나가고 싶어. 그러니까. 책 읽으러 가고 싶어. 태물이다 했지만 나 이제 죽어도 좋아라고 내려놓은 순간에 이 책을 쓰고 노벨문학상을 받잖아요. 해밍웨이가. 그랬을 때 오히려 고기를 잡는 할아버지 이야기가 주지만 책을 덮고 나서는 이상하게 또 위로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줄거리가 중요한 게 같지 않아요. 이 문장 하나하나 읽으면서 지금 내 상황과 비추어서 계속 다시 읽을 수 있는 고전이 아닌가. 이번에는 또 하나 불후의 고전이죠. 읽어봤나? 모여서 읽자. 이방인 가보겠습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제목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그럼요. 테고 막연하게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줄거리는 노인과 바다처럼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젊은 청년인 메르소가 요양원에 있어서 오랫동안 못 봤던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와서 그냥 일상적으로 여자친구랑 수영하고 영화 보고 하는 일상을 보내요. 근데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이상함을 느껴요. 엄마가 죽었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어떻게 저렇게 지내지? 그런 비난을 받지만 되게 무심한 태도로 아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태도로 살고 있는 메르소라는 청년이 있는데 동네 어떤 불량배인 레몽이라는 사람이랑 되게 시덥지도 않은 시정 싸움에 휘말려서 아랍인 무리랑 패싸움을 하게 돼요. 그래서 칼 휘두르고 하다가 일단락이 되고 메르소는 혼자서 산책을 좀 해볼까 하고 걸어갑니다. 너무 더운 여름날 낮이었어요. 근데 그 아랍인 무리 중에 한 명을 또 마주친 거예요. 길에서. 아 근데 햇빛이 너무 덥고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사람이 메르소를 보고 칼을 약간 들어서 빛이 번쩍해요. 그래서 그 사람 총으로 쏴서 죽여버려요. 메르소가. 그리고 죽고 쓰러졌는데 총을 4방 더 쏩니다. 탕탕탕탕. 그래서 막 치열하게 변호사, 검사, 법정 공방이 일어나는데도 굉장히 시큰둥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목사가 들어와서 보통 사형수에게 고해성사하는 시간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 번도 얘기하지 못했던 속내를 털어놓게 되죠. 제발 나 좀 내버려 둬라. 나한테는 확신이 있다. 삶에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 죽어도 상관없다. 나한테 기도도 해주지 말아라. 하는 내용입니다. 130페이지 정도로 굉장히 짧은 책인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논란이 되었고 그렇게 보통 이 책을 말하잖아요. 부조리에 대해서 처음 말했고 실존주의를 창시한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메르소라는 사람은 삶이라는 것이 곧 죽음을 대면하는 과정이다 라는 거를 일찌감치 깨달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형수나 다름없기 때문에 나를 지금 사형수라고 선고해도 나한테는 별 상관이 없다. 내가 어머니의 죽음에 왜 울어야 되냐. 어머니는 죽음으로 해방됐다. 그래서 이런 대사도 해요. 아무도 엄마의 죽음을 슬퍼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아무것도 관심 없는 허무주의자처럼 보였던 사람이 그동안 삶을 바라봤던 가치관을 우리도 깨닫게 되면서 어쨌든 우리가 늘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필멸자일 때 될 대로 되라. 나 그냥 빨리 죽을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지 뭐 하는 태도가 있을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이 어차피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충만하게 살 수 있다. 더 가까워. 감사하다.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거잖아요. 둘 중에 내가 어느 것에 더 가까운가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게 진짜 깨달은 거 맞냐? 또 시작해서 그쵸. 그럼 죽음이란 무엇이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 뭐 이런 것들까지도. 그쵸. 아주 심플하게 나는 이 메르소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사람을 친구로 두고 싶은가 공감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죽음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메르소처럼 내가 만약에 내일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했을 때 오늘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유행했던 백문백답 이런 거 보면 항상 있는 질문이잖아요. 내일 죽는다면? 뭐 하시고 싶으세요? 독서 모임. 다음 달 독서 모임 책을 읽는다. 과몰입.
그럼 이번에도 아람 부장님 의견이 좀 궁금한데. 네, 이번 대결은 워낙 삶과 죽음에 대한 묵직한 질문들을 던지는 책들이어서 감히 또 제가 해밍웨이와 까미님을 까미님 중에서 뭘 두 분 다 안 계셔서 정말 다행이네요. 쌍둥이. 죽음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그렇지만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도 조금 더 필요한 주제, 그리고 우리 지금 어쨌든 다 삶을 살고 있긴 하니까 노인과 바다를 먼저 읽고 나서 네, 죽음으로 이르는 이방인을 이렇게 이 순서로 한번 읽으면 어떨까 해서 이번에는 노인과 바다의 선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독서 모임 특집이었잖아요. 그 독서 모임에서 혼자였으면 읽지 않았을 책을 함께 읽을 수 있는 기쁨, 그리고 새로운 책을 읽을 수 있는 거 트레바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트레바리.co.kr 많이 마지막 경기는 사회 문제 대결입니다. 따끈따끈한 신간인 코뿔소와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인데요. 먼저 코뿔소부터 소개해 주시죠. 코뿔소의 배경은 어느 유럽 포도시의 광장이에요. 평화롭게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주말을 즐기고 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쾅쾅쾅쾅쾅쾅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언가 갑자기 휙 지나가는데 코뿔소인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코뿔소가 지나간 후에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로 보기에 코뿔소가 맞나? 몇 마리였지? 코뿔소면 뿔이 있었을 텐데 뿔이 하나였나 두 개였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 거기서 또 코뿔소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야, 니네 진짜 거짓말한다. 세상에 코뿔소가 어떻게 사람 사는데 돌아다니냐 라고 하면서 이제 일축해버립니다. 근데 아니야, 우리는 코뿔소를 진짜 봤어. 아니야, 너희가 본 건 환상이야. 담론을박을 하는 가운데 그 도시에 코뿔소 병이 퍼지기 시작해. 그 코뿔소 병은 갑자기 막 이마가 간지러워. 그래서 이게 뭐지? 뭐지? 하면 여기에 이제 뿔이 돋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코뿔소 병의 실체는 무엇이고 사람들은 왜 점점 한 명, 두 명씩 코뿔소로 변해갔던 걸까요? 라는 미스터리한 질문을 던지는 희곡이 바로 이오네스코의 코뿔소입니다. 네. 생전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렇죠. 생전 처음 듣는 얘기죠. 비슷한 그게 얘기도 생각이 안 나. 사실 작품의 배경은 이오네스코라는 작가에 대해서 알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오네스코는 완전 세계대전의 한복판에서 나치즘, 이것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보고 자란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코뿔소가 된다라는 것은 집단 이데올로기에 점점 동화되어가는 과정을 눈에 보이는 공포로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제일 처음 코뿔소로 변한 사람은 베프라는 직장인인데요. 그 직장인이 처음에 코뿔소로 변하니까 사람들이 아 근데 베프 좀 적응 못했잖아. 약간 좀 겉돌았던 거 알지?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한 개인의 일탈, 이런 걸로 간주되었어요. 아마 처음에 나치에 구역하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생길 때만 해도 제가 좀 이상했잖아.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궁금증, 호기심 그런 것 때문에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수가 많아지니까 점차 자기가 소수가 된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여기에 또 동조해. 나 코뿔소 돼야지. 다 코뿔소면. 여기 회사 왔는데 거의 반 정도는 변해 있으면 부장님은 아치기세요? 뭐 이러면. 아니야! 나도 여기 간지러워! 나도 내밀한 것부터 바뀌고 있어!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 힘, 이것에 복종해. 그리고 최종이 뭔지 아세요? 그 아름다움에 매료돼. 점차 사람들은 그 코뿔소를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이 나약하고 숭배. 뿔도 없는 인간, 이게 되게 와. 힘없고 보잘것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와중에서 어떤 한 사람만이 끝까지 나는 코뿔소가 되지 않겠어, 끝까지 싸울 거야 라고 결심을 하는데, 과연 그 사람이 그렇게 결심한 동기는 무엇일까? 이 사람이 말하는 투쟁이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토론을 하면서 우리가 집단 이데올로기 혹은 다수가 옳다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대항해 나갈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정말 꼭 한번 얘기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처음에는 사회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 외톨이가 먼저 코뿔소가 되는데 지식인들이 처하는 특유의 태도가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중립기여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판단을 유보할게. 판단 유보하는데 지켜봐야지 이 선. 그리고 계속 환학적인 질문만 양산해. 야 근데 코뿔소 하나인 게 아프리카 코뿔소야, 아시아 코뿔소야? 코뿔소와 인간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이 변신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중립을 취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코뿔소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온라인상에서도 어떤 논란이 일어나거나 하면 나는 제3자고 온라인상에 너무 제한된 정보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중립을 선언하기가 되게 쉽죠.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장점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막 마녀 사냥하기보다 신중한 태도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하지만 중립에는 이런 식으로 내가 당사자가 아니라는 한 발 뒤에 빠져있는 태도가 전제가 되어 있는데, 과연 중립을 취한다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범할 수 있는 실수는 무엇이고 이것의 함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보면서 조금 더 논의를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예민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맞을 때도 있지만 또 그렇게 중립만 받고 있다 보면은 이게 진짜 맞나 하는 순간 분명히 있잖아요. 맞아요. 내 스스로도. 그리고 겉으로는 나는 중립이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너의
너희 둘이 물고 뜯는 거 팝콘 튀기고서 나는 그냥 구경할래. 사실은 나는 어떤 스탠스가 있지만 나는 근데 그냥 드러내지 않고. 구경할래. 그게 이단 온라인의 어떤 첨예한 사건들뿐만 아니라 독서 모임을 할 때도 맞아.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엄청 예민한 주제를 다루는 토론이었을 때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토론을 막 할 때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쭉 들어보니 하는 사람이 일견 똑똑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지 않아.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은 과연 토론에 제대로 진지하게 임했는가?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뿔 소리 내고. 이번에는 또 걸작 하나 나오네요.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코뿔소랑 굉장히 결이 비슷한 소설일 것 같아요. 74년 독일에서 27살의 가정부, 가정관리사로 일하고 있는 젊은 여자 카타리나 블룸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카타리나가 퇴근 후에 가볍게 들린 파티에서 멋진 총각을 발견하고 하룻밤을 보냅니다. 4일 후에 자수를 해요. 저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과연 이 파티와 4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여자는 평범한 시민에서 살인자가 되었는지 쫓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하룻밤을 보낸 남자는 몇 년 동안 경찰이 쫓고 있던 은행 강도이자 강력 범죄를 많이 저지른 괴텐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카타리나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보낸 다음에 행방이 묘연해지자 경찰들이 카타리나를 잡아서 8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수사를 하기 시작해요. 첫 대사가 이래요. 경찰이 너 걔랑 붙어 먹었지? 그러니까 태도가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사실 카타리나는 참고인이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생활을 모두 까발려짓는 정말 치욕적인 경찰 수사를 당합니다. 그리고 집 앞에 기자들이 수십 대가 찾아와서 사진을 막 찍어요. 그리고 4일 동안 정말 비이성적으로 대서특필을 해요. 왜냐면 되게 자극적인 이슈가 될 수 있잖아요. 어떤 젊은 여자의 집에서 도망간 은행 강도. 그래서 타이틀이 빨갱이의 자식, 타락한 이혼녀, 살인범의 내연녀, 창녀로 수식하면서 자극적인 키워드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경찰은 계속 불려가고 주변 사람들 인터뷰를 해서 계속 곡해서 내보내고 카타리나는 그 모든 수사를 꼼꼼하게 임하고 자기 우편함에 또 수십 통의 협박 편지가 오고 신문 기사를 다 읽어요. 그런 다음에 그 기자를 내가 단독 인터뷰 해줄게. 우리 집으로 와. 라고 불러내서 살해를 하는 거죠. 그 기자도 진짜 쓰레기인데 블룸양 실물이 낫네. 우리 간단하게 섹스나 한탕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카타리나 블룸이 나중에 증언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요. 한 남자가 내 옷에 손댄 것이 내게 뭔가 새로운 사건이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도 아마 14살부터, 아니 훨씬 더 전부터 집안일을 해보았다면 그런 일은 이미 익숙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자는 섹스나 한탕 하자고 했고 그래서 난 생각했던 겁니다. 좋다. 지금 총으로 탕탕 쏘아주마. 오늘 민경님은 탕탕 특집이야. 제가 했는 명대사입니다. 이걸 사실 다른 작가가 다르게 썼다면 김은숙 드라마가 될 수도 있을 거죠. 운명적인 하룻밤. 근데 그 남자가 은행 강도? 이렇게 썼을 수도 있잖아요. 로맨스 소설이 될 수도 있고 하드보일드 스릴러 소설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하인리히 벨은 이거를 팩트에 기반한 이야기, 소설이 아니고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인리히 벨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지점은 그 당시에 규정되지 않은 저널리즘, 정제되지 않은 언어들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직까지 남아있던 경직된 사회 시스템, 그게 어떻게 한 개인을 망가뜨릴 수 있냐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되게 정확하게. 사실은 이게 저는 되게 시의성이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렇게까지 비이성적으로 보도를 하진 않겠죠. 하지만 온라인이나 SNS에서 정식 보도 채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는 과연 이런 일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저는 되게 비슷한 사례를 5-6개 정도는 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너무 흔하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인리 벨의 시대에는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이 언론사 기자밖에 없었다면 지금은 유튜브에서도 할 수 있고 저희 같은 유저들도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그 말을 옮기거나 하는 식으로 뉴스를 생산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카타리나 블룸의 입장에만 있지 않고 우리가 기자이자 그것들을 퍼뜨리는 사람의 입장일 수도 있는 거죠. 나도 솔직히 갑자기 인스타그램 라방 켜가지고 사실은 박혜진 씨가 이렇다더라. 민경 씨가 사실은 이렇다더라. 까만 화면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내가 하면은 카타리나는 그 당시에는 그냥 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요즘은 이런 당사자들도 자신의 목소리를 이게 더 복잡해지는 얘기할 수- 거야, 그렇죠. 같은 일이 2023년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지 토론해볼 수 있겠죠. 제가 최근에 봤던 콘텐츠에서도 비슷한 거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막 마스크 걸 같은.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정말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오펜하이머 영화도 보면은 누군가 범인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개인을 어떻게 까발리는지 그 장면도 막 생각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이게 확실히 좀 무거워지네요. 앞에선 좀 깔깔 웃으면서 농담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또 신생 모임에서 했다가는 그래서 제가 볼때 난리 맞아요. 날 것 같아요. 맞아요. 탈퇴하고 사람들 모이면 안돼 한두 명 정도 꼭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고 나는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 이렇게 뭔가 다른 사안에 대해서 중립기어를 박았는데 사실은 중립기어 박은 사람 이런 지식인들 막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막 앞에서 내 얘기하는 건가?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마상을 입을 수 있는 주제일 수도 있으니까 멤버들 간의 신뢰가 쌓인 모임에서 하면은 정말 첨예하게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책들인 것 같아요. 약간 모임이 좀 느슨해져 가던 차에 이런 거 하나 던져주면 맨날 좋은 게 좋은 얘기 풀도 이렇게 다 이해가 되지. 이렇게 코뿔 썸 갈까요? 그러면은 두 작품 다 사실은 너무너무 시적절하고 분량도 적절하고 너무나 문제작들인데 처음에 주제와 상황을 들었을 때 충격을 이야기를 하자면 코뿔소가 너무나 신선했다. 그래서 코뿔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레바리에서만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 와서 이제 만나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새로운 생각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12월에 민음사 TV에서 또 독서 모임 콘텐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드디어 결승입니다. 결승은 사랑 대표 블랙박스, 인생 대표 노인과 바다, 그리고 사회 대표 코뿔소까지 세 작품을 다 같이 논의를 해보면서 과연 다음 독서 모임에 아부가 들고 가고 싶은 책은 무엇일지 한 권으로 추려. 그녀의 마음을 훔쳐라. 시작해보죠. 또 도둑일기네. 사실 노인과 바다 같은 경우는 문학 처음 접하는 분들 유명한 작품이니까 한번 읽어보자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안전한 선택일 것 같고 꼭 문학을 주제로 읽지 않았었는데 우리 클럽에서는 확실히 똑같은 주제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문학을 읽고 이야기하는 거랑 논픽션 책을 읽고 하는 거랑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주제랑 상관없이도 트라이 해보셔도 좋겠고 근데 사랑 얘기는 어느 모임에 어디서나. 가져가든 처음 하든 보였든 상관없이 그리고 블랙박스가 매일매일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의 책을 가지고 독서 토론을 하는 것 자체가 비슷해. 그 인물들의 블랙박스를 해독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블랙박스가 독서 토론 그 자체다. 왜 연애 프로라든가 보다 보면 전체 화면을 보여주고 각자 한 사람씩 인터뷰를 해보면 완전 다른 소리 할 때 있잖아요. 맞아요. 얘 말을 들었을 땐 이 말이 맞는 같은 것 같았는데 상황인데. 얘 말을 들으니까 반전이네 이러는 것처럼 이 아들도 완전 문제아네 했다가도 또 약간 다른 면이 있고 맞아. 계속 새로운 진실들을 이렇게 열어가는 그런 재미가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책 읽으면서 이렇게 농락당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 얘가 맞았어 이렇게 하는데 막 뒤에 가서 사실 이러면 이랬구나 이러면서 막 계속해서 꼬여가는 그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와리가리 블랙박스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답장. 정보도 보내요. 빨리 보내야 돼가지고. 전보 네, 아주 매력적인 토론하기에도 좋은 그러니까. 소설이다라고 어필하고 싶습니다. 블랙박스에 대하여. 사실 토론의 본질이라고 하면 바로 코뿔소가 담고 있습니다. 부장님이 혹시 발간하신 그 책자 기억하시나요? 독서 모임에 관련된 초록색 책자. 책자를 이번에 한번 준비하면서 다시 읽어봤는데 거기에 그런 게 있어요. 독서 모임에서 주고받으면 좋을 질문집. 근황 토크부터 시작을 해서 맞아요. 작품 속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관점을 세워보는 거. 그리고 가장 최종적인 질문이 뭐냐면 바로 현실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책을 읽고 그냥 그래 다음에 또 만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갔을 때 내 인생, 내 삶에 조금이라도 어떤 여운, 영향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결국 독서 모임이라는 거는 말인 것 같아요. 한판의 수다가 아니라 실천적인 뭔가로 끝나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 코뿔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필요한 논쟁의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코뿔소야, 뿔 하나야 두 개야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어떤 사람이 발표 중 고양이를 발견한 거야. 이 고양이 그 주부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고양이잖아. 세상에 발표 죽었네. 나는 그 코뿔소가 아시아종인지 아프리카종인지 모르겠고 이 고양이가 죽은 게 너무 슬퍼. 이 고양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허용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일순 이렇게 이야기가 딱 모이는 순간이 있어. 그럼 이제 거기서 그럼 코뿔소가 또 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양이를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질문 어떻게 하지?를 안 하고 사람들이 싹 흩어져 버린 거야. 그러고 나니까 또 다시 지식인들, 논리학자, 정치인들 나와서 코뿔소 뿔이 하나니 두 개니 이 얘기를 또 다시 시작해. 그 고양이에 대한 감정적인 공감에서 실천으로서의 딱 발판을 마련해줘야 되는 시점에 우리가 그걸 하지 않으면 다시 무의미하게 현학적인 토론으로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창의적으로 해보는 과정에서 독서 토론은 무엇인가? 라는 의미를 새겨보게 하는 질문인 것 너무 같아요. 무겁습니다. 고양이 죽는 책 읽지 마요.
사실 코뿔소 오늘 녹화하기 전에 대리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래서 그 결말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은 읽고 나면 자연스럽게 누굴 붙잡고 막 얘기를 해보고 싶어지는 소설인 것 같아요. 그게 또 열린 결말의 장점이기도 하잖아요. 블랙박스도 열렸어요? 아스라이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닫혀있긴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살아 움직이는 인물들의 내면을 너무 깊숙이 보다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여운이 되게 길게 가는 소설이에요. 왜냐면 편지라는 거는 받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한테만 쓰는 내밀해.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혼이 아니더라도 내 인생에서 모호한 지점들이 있어서 지금 편지를 보내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일까? 그런 얘기를 해본다면 정말 모두가 공감할 만한 토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부장님 떠오르는 사람 있으세요? 있어. 블랙박스를 같이 열고 블랙박스 너무 열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아니,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이라기보다 상황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뭔가 갑자기 멀어진 그러니까 그럴 사람들이나. 때 있잖아요. 내가 당사자로 1인칭으로 봤는데도 어쩐지 좀 모호했던 일들. 다시 한번 리와인드해서 보고 싶다. 그러니까 추측만 할 뿐이지 내가. 그쵸. 근데 그런 것도 너무 파면 피곤해. 나도 나 그 생각했어. 지금 나는 다 덮고 싶어.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야. 우리가 독서 모임을 오래 하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 현타 비슷하게 올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고 돌아가는 게 조금 더 실천적인 뭔가로 연결될 수는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이었던 거야. 이렇게 모임이 어느 정도 이제 끌고 와지면. 근데 그럴 때 이 코뿔소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해주는 거야. 그게 뭐 어떤 캠페인이라던가 길거리 나가서 뭐 하는 게 아니라도 내 태도? 정말로 내가 집에 돌아갔을 때 너무 불편해. 집에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태도를 약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불편함을 주는 그러니까. 작품인 거야. 근데 사실은 노인과 바다는 거의 뭐 바이블이고 이견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더 이상 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있어. 똑같이 독서 모임을 해도 항상 만족도는 사람마다 다르더라고. 맞아요. 왜냐면 이게 정말 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제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주제가 있는데 만약 아람 부장님이 이 이야기가 지금 본인의 이야기라고 끌리고 계시다면 살짝 접어두세요. 신간 좀 밀어주세요. 선택하시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코뿔소 422번, 블랙박스 423번. 어느 것이 더 신간입니까? 힘이 필요합니다. 반발했잖아. 근데 너무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따지면 너무 더 두꺼워. 둘 중 뭐가 되든 노인과 바다를 버리자고. 노인과 바다가 지금 코뿔소라고요. 그럼 다 노인과 바다로 만들어야겠어. 부장님의 판단에 저희가 맞아요. 깔끔하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과 바다도 있습니다. 책 중에. 팔이 2개밖에 없으니까. 저는 코뿔소가 돼도 좋습니다. 그런 말 같이 해줘야지. 근데 맞는 거 같아요. 제가 또 고인물이잖아요. 고인물 입장에서는 확실히 우리 이번 모임이 조금의 불편함을 줬으면 좋겠다. 돌아갔을 때 내가 그냥 2다리 쭉 뻗고 자는 거 아니고 그럼 앞으로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주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서.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블랙박스 여러분이 열어주세요. 자, 이렇게 세계문학 전집 독서 모임 특집이 끝났는데요. 독서 모임 고인물, 독서 모임의 달인, 월드컵의 포청천. 아람 부장님의 소감은 어떠세요? 월드컵의 포청천. 제가 진짜 모임도 모임이지만 이 모임에 너무 껴보고 싶었거든요. 이 두 분이 하는 이야기 너무 재밌고 관심 없던 책들도 월드컵 컨텐츠를 보면서 너무 저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세계에 잠깐 빠졌다 나온 것 같은 경험을 하고 그래서 진짜 욕심난다 이 자리. 두 분에게 막 휘둘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 마지막에 해봤는데 힘들어. 너무 재밌었다. 역시 너무 재밌었고 또 기회가 되면 또 나와가지고 꼭 같이 하고 싶네요. 사실 너무 안타깝게 잘리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맞아. 두 분이 정말 재밌는 얘기 너무 많이 하는데 이 분량상 잘린 부분이 너무 많아서 라이브를 하자. 나 맨날 이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소치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승자 대리님 소감 말씀해 주시죠. 저는 사실 독서 모임을 한동안 좀 쉬고 있었어요. 육아 이런 거에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아 맞아 내가 이런 매력 때문에 이걸 했었지. 혼자만 읽을 때는 그런 느낌 들 때 있거든요. 막 밀려오는 파도에 나 혼자 서 있는 느낌? 근데 같이 손잡고 띠를 이루어서 서 있으니까 조금 덜 외롭다. 다시 한번 독서 모임을 또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대리님이랑 저랑 둘이서 하는 시간도 물론 너무 재미있지만 배틀의 느낌이 강해요. 네 말 잘 들었고 비트 주세요. 근데 오늘은 중간에 맞아, 제3자 맞아. 아람 부장님 계시니까 훨씬 더 정제돼서 말할 수 있었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틈이 좀 생기더라고요. 맞아 그러하다 이렇게. 약간 에어백처럼 계셔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잘 안 보이고 세상이 뭔가 이렇게 지금 오늘 저희 셋이 한 토론 아닌 토론도 굉장히 재밌었다. 다음에 또 혹시 그러니까요. 기회가 된다면 너무너무. 시즌2 소취합니다. 늘 불러주시죠.
오늘도 그런 당연하게도 세문토토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선생님들만의 우승자, 재밌는 주제 많이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모아서 의견 반영해가지고 더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